불확실한 시장에서도 높은 투자 승률 내는 방법 다들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전채연입니다. 유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안정감을 찾고 싶으신가요? 높은 투자 승률을 꿈꾼다면 와우넷 강재현 파트너와 함께 대형주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와우넷 스페셜 강재현 파트너와의 첫 번째 시간, 큰손 투자자들이 대형주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현인베스트먼트 와우넷 파트너 강재현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8주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승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사실 우리가 승률을 높이는 게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계좌 수익을 높인 데서 물론 매매를 자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시기에 우리가 매수를 해서 어느 시기에 수익을 내는 이런 승률을 높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아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승률을 높이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률을 높이는 방법, 대형주 편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이나 그 외적인 테마주에도 다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대형주를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대형주를 봐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대형주는 사실 무겁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인식을 좀 많이 갖고 계시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매수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사실 대형주를 보셔야지만 됩니다.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죠. 외국인들이 방향을 잡아준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내 증시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다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대형주 사실 보셔야지만 됩니다. 대형주 매매를 내가 적극적으로 하던 하지 않던 간에 대형주 쪽에서 어느 쪽이 딱 중심에 잡아준다 되면은 그쪽하고 연관된 다른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성향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주를 잡는다 했을 때 주도주가 우선 가장 시가총액 높은 쪽에서 업종을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주도주 잡기에도 수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역시도 이제 구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시행을 할 수 있느냐, 이 역시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매일매일 시세를 보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뉴스도 접하게 되고 여기저기서 많은 정보도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만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고히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겠지만, 시장에서 이쪽이 좋다라고 앞으로 굉장히 기대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그쪽에 대해서 또 사고 싶은 욕구가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자꾸 늘리다 보면은 어느샌가 종목이 백화점이 되고 그게 몇십 종목이 넘어가는 그 정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는 조절을 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했을 때는 이제 어느 한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너무 크게 실어서 또 안 된다는 부분도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계좌 자체를 이원화하시는 쪽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계좌를 이원한다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종목들마다 성향이 있겠죠. 이쪽 업종은 누가 보더라도 더 이상 빠지지가 않고 업황 자체가 바닥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길게 기업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중장기라는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3개월이 중장기가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중장기 투자라는 계좌에 단기 계좌, 우리가 이슈라든지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집어넣어서 포트를 구성한다가 돼버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 여기가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기동을 가지고 가져가야 될 종목하고 섞여 있으면은 어떤 종목이 또 많이 빠진다 했을 때 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라는 점에서 분산시킨 쪽을 저는 권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장의 성향이라는 게 있죠. 시장 성향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자체가 좋은 시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 되면은 그때는 중장기 외국인의 성향이나 기관의 성향에 맞춘 종목에 따라서 비중을 좀 더 실어주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가 될 경우는 개별주에 대해서 비중을 키우면 되기 때문에 계좌 자체를 좀 이완한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는 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보든지 간에 시장에서 수급도 봐야 되고 뭐 환율이라든지 실적, 업황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대형주에서는 특히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급을 체크를 해가지고 이 수급을 볼 때 과연 이 종목이 현재 주도를 하고 있는 주체가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그쪽에서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을 끌고 올라오다가 차익 실현을 한다면은 그때는 우리도 역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의 주체가 누구냐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세를 판단해야 된다. 사실 우리는 뭐 주식 투자할 때 너무나 간단하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끌고 가야 된다. 또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 이 추세상에서도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했을 때 오히려 팔아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반대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데 본격적으로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지 그 추세를 통해서 패턴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체크를 한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중장기로 꾸준히 봐야 될 종목군 또는 단기적으로만 봐야 될 종목군을 좀 나눠놓는 그런 편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중장기로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처음부터 설정을 따로 해놓고 그쪽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타이밍을 재는 것이고 반대로 중장기가 아닌 단기 종목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 쪽은 우선은 시장에서 갇혀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눈 작업 역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대형주를 봐야 될 이유 사실 대형주 투자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주는 소위 말해서 가격 자체가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형주를 매매를 한다 했을 때는 무겁다는 생각도 하지만 볼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래서 대형주를 이제 하기보다는 오히려 테마, 이슈 쪽에 대해서 매매를 단기적으로 짧게 하는 거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3월 27일 종가를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냐라고 보면은 1,900조입니다. 그러면 이 1,900조에서 우리가 보통 대형주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 101위부터 300위까지를 중형, 그 301위 이하를 소형주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가 대형주냐라고 할 때 크게는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를 보통 대형주 이렇게 시장에서 적용을 하게 되고 우리가 우량주다라고 하는 거를 뭐 미국의 나스닥 100이라든지 그리고 S&P 500 이렇게 만들어 놓았듯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쪽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 왔다 되겠죠. 그래서 거래소 전체 시가총액이 1,900조인데 그 중에서 코스피 200이라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가총액이 1,659조가 되기 때문에 전체 거래소에서 87%를 차지한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수가 한 1,000여 개가 되는데 이 1,000여 개 중에서 200여 종목이 전체 시장의 87%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실질적인 시가총액 최고 대형주다라고 하는 1위부터 50위까지가 전체 시장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1,300조가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국내 증시에 매수가 들어온다 또는 매도가 나온다 했을 때는 대부분이 이 안에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외국인과 기관은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한두 종목으로 수익을 냈다 해서 계좌 전체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하려면 한두 종목이 집중이 될 때는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고르게 어느 쪽에 대해서 비중을 싣고 어느 쪽에 대해서 올라가느냐가 계좌 수익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데,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약 10조 정도의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투자를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원하는 물량을 충분히 살 수 있다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 우리가 이제 바스켓 매수를 해서 시장에서 국내 증시로의 자금이 유입이 될 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한 9조 정도 매수를 했다 치고요. 나머지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시가총액 좀 작은 종목군, 200위 미만에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약 1조 정도의 투자를 했다, 이렇게 가정할 때 밑에 있는 종목군들이 테마라든지 상승폭이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50%의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5천만 원이라는 이익이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50%한 수익이 나기도 어렵지만 실제로 50% 났다 했을 때는 이쪽에서는 5천만 원에 대한 5천억에 대한 수익이 나타난다 됩니다. 그런데 구조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10%의 수익만 난다라고 되면은 약 9천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계좌 수익은 이쪽이 우위를 가져간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외국인이나 연기금이나 이런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한 쪽에서는 수익률 게임을 한다가 될 때는 당연히 시총 상위 대형주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이렇고 앞으로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게 되죠. 그럼 매도가 나오게 될 경우는 역시 시총 상위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띠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과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는 시장 자체가 워낙에 하락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작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지만, 이제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신흥국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대형주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높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봐야 될 이유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들어올 때 국내 증시는 FTSE라고 하는 이제 영국에서 만든 지표에서는 우리나라 선진 증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자금의 유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MSCI 시장에서는 MSCI 선진 지수가 아닌 신흥 지수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마다 오히려 신흥국에 대한 자금 유출이 더 빠르게 나타난답니다. 그만큼 안정성이란 부분에서가 좀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로 볼 때는 선진국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증시에서는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선진 시장으로 편입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외환 시장이라든지 그 외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현재는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정책이라든지. 그래서 MSCI 선진 지수의 편입될 가능성, 이 부분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MSCI 이 편입이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어떤 식이냐면 매년 6월 달에 이 절차 들어오게 되는데, 우선은 처음에 이제 워치리스트라고 해가지고 관심에 등재가 돼줘야 됩니다. 그 등재가 된 상태에서 이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승격 승인이 그 다음에 이어진다 되고, 승격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편입이 되면서 자금의 유출입이 이어진다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시장에서 전망하기에는 올해 6월 달은 힘들다. 올해 6월 달은 아직까지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미비하다. 이렇게 전망하기 때문에 워치리스트 등재 자체가 올해는 쉽지가 않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이제 된다면은 내년 6월 달 정도에는 관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워치리스트에 등재가 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다음번에 승격이 가능할 거다라는 기대치로 먼저 움직이는 자금이 들어온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 승격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더 자금이 유입이 된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 지수로 승격이 될 경우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냐라고 전망할 때 뭐 적게는 18조 이야기를 하고 많게는 약 60조에서 70조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자금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에서 새롭게 리밸런싱이 가능하다 되고 국내 증시 자체가 그동안 항상 디스카운트 받는 증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시점과 그리고 이런 대형 모멘텀이 나중에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대형주를 왜 봐야 되며 대형주를 왜 우리가 자꾸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죠. 사실 이제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달걀을 뭐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뭐 여러 개 분산해서 담아라 종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막상 실천을 하실 수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이죠.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가 이제 계좌 수익을 시장보다 확실히 좋냐 안 좋느냐 이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포트폴리오 짤 때는 시장 상황을 먼저 따지고 실제적인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그 포트폴리오 안에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군이 과연 얼만큼 많이 들어가 있느냐 사실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짠다고 할 때는 시장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익을 기대를 하고 짜는 것이고요. 반대로 시장에 조정이 들어오거나 할 때는 시장 정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느냐 사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짭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짠다 했을 때 이제 베타 지수라 해서 어느 정도 증시 대비해서 얼만큼 더 민감도가 높으냐 이런 부분을 짜게 되는데 실제 이제 경기가 좋다라고 할 때는 경기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여야 될 것이고요. 뭐 경기가 안 좋다 하면은 당연히 방어주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짤 때 포트폴리오라는 개념보다는 이 종목도 좋으니까 집어넣고 이 종목도 좋으니까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사실 너무나 많은 종목을 채워 넣는 그런 상태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목이 많으면은 그 종목마다 비중 자체가 크게 실리지가 못한다 됩니다. 그러면 일부 종목이 가파르게 시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계좌 전체를 움직이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다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어느 한두 종목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실어 놓는다 했을 때는 그 종목이 올라갈 때는 상당히 좋겠지만 반대의 경우가 될 때는 또 굉장히 크게 계좌 자체가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짠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섞어야 되는데 가장 무난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냐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 정도의 종목으로 수를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종목이란 건 뭐냐면 시장의 변동이 커졌을 때 그때 대응하기 수월할 정도의 종목 수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가 종목이 20개, 30개가 된다면 도저히 관리하기가 너무나 어렵겠죠. 시장 변동이 강할 때는. 또 너무 적다가 되면 한두 종목에 대한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10종목 이내로 포트폴리오 짜는 게 좋다.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건 뭐냐. 섹터와 업종별로 중첩이라는 부분을 최대한 배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이제 종목을 포트폴리오 짠다 했을 때 10종목을 채운다라고 가정하죠. 그 10종목을 채우는데
최근 굉장히 핫했던 뭐 2차 전지에서 배터리 셀을 하나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관련해서 하나 집어넣고 전고체도 요즘 핫하니까 하나 집어넣고 2차 전지 장비 쪽도 핫하니까 집어넣고요. 이런 식으로 종목 수는 분산을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전체 통으로 얘기할 때 2차 전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거는 시장에서 그냥 한 종목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굳이 시장에서 이 섹터에 대해서 비중을 좀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종목마다 종목 비중을 줄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장에서 섹터별 업종별로 중첩을 최대한 배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같은 섹터, 같은 업종 내에서 너무 과도한 비중을 넣으면은 결국은 시장이 이런 쪽에서가 주도가 돼서 올라갈 때는 상당히 좋겠죠. 뭐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 쪽으로 워낙에 쏠리마가 강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포트를 짰다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경우는 오히려 상당히 안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 자체는 어느 정도 그때그때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 중첩이라는 부분은 배제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종목을 선택할 때 이 종목 선택의 차이가 본인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투자금이 뭐 소액이신 같은 경우는 그거를 뭐 쪼개가지고 투자한다가 너무 어렵죠. 그렇게 될 경우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한두 종목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높으시다가 되고 반대로 이제 투자금 자체가 좀 크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두 종목에 물론 대형주에서 한두 종목을 들어갈 수 있다가 되더라도 최소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 수 있을 정도의 거래 대금이 형성되는 종목 이런 쪽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 투자금이 1억이다라고 할 때 10종목으로 비중을 고르게 분산시킨다 됐을 때는 한 종목 다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라는 이 가격이 내가 원하는 호가 바로 팔거나 사거나 할 때 바로바로 팔 수 있는 정도의 거래 대금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장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가파른 변동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급락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밑에 받쳐져 있는 호가가 없다면 내가 이 종목을 손절하고 싶어도 손절을 못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는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에 대해서 내 투자금에 맞춰서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계좌의 이완화입니다. 사실 이제 계좌를 우리가 운용한다 했을 때 중장기와 단기를 제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장기라고 해서 이 종목을 샀으니까 가만히 놔둔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단기라는 부분은 뭐 단기도 많은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 차이가 있겠지만 뭐 짧게는 하루만 보신 분도 계시고 3일에서 2주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는데 단기란 부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진입할 때 이제 단기 자체는 짧게 이만큼 보고 마무리하겠다라는 접근 또는 이 가격대에서 빠지면은 손절하겠다 이런 접근을 갖고 하기 때문에 단기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마무리 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중장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보통 중장기를 대형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을 어떻게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중장기에서 사실 우리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3개월 동안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20에서 30%의 목표 수익을 노리고 진입한다. 그러면 이 종목이 중간에 다이렉트로 훅 올라가는 과정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완만하게 서서히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그럼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했을 때 계단식에서 어느 순간 한 번 더 강하게 튈 때가 있을 거고 어느 순간에 좀 더 떨어지는 과정이 있을 거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중장기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단기 과열이 왔으니까 숨고르기 조정이 필요하겠다. 이럴 때는 절반이라도 비중 축소, 매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는 거에서 다시금 재매수를 하고 이런 과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비중이 너무 높으면 수익 실현도 욕심이 생겨서 잘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빠질 때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손절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중 자체가 부담이 없을 정도로 포트를 나눠 놓는다면은 시장이 안 좋거나 이 종목이 악재가 났을 때는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얼만큼 내가 강하게 시장에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 싸움을 하려면은 비중 자체가 부담되지 않을 정도를 맞춰야 된다. 이런 부분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을 해드릴 부분 중에서 대형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주는 시세가 강하게 나온다 했을 때는 개인들이 주로 끌고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외국이나 기관이 매매를 거의 안 했었죠. 오히려 팔기만 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단실 내에 30%, 5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게 올라갈 경우는 결국 후유증을 앓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이 대형주가 시세를 강하게 뽑는다 됐을 때는 외국인 또는 기관에서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목들마다 성향이 있는데 이런 거죠. 외국인들이 볼 때 예를 들어 어떤 종목 삼성전자라고 가정을 하고 삼성전자는 앞으로 1년, 2년 뒤에는 엄청난 시세를 나타낼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모아가면 좋은 관점. 그래서 들어오는 외국인이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아직까지 실적이 안 좋은데 이번 1분기 실적은 한번 좋게 어닝 서프라이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좋은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들어오는 기관 투자자.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대형주는 누가 현재 중심에 들어왔느냐 이거를 체크하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비중을 줄여야 되느냐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대형주에서 수급을 보기 때 대형주 수급에서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프로그램이란 부분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이란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파생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연동시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이제 배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딱 수급을 볼 때 제가 이제 날짜를 집어넣은 게 이제 작년 7월 7일입니다. 작년 7월 7일부터 이제 어제까지 3월 27일까지의 수급 동향인데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에서 그동안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현재까지 약 15조 9천억 정도의 누적 순매수를 가지고 있다가 되죠. 그러면 자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7월 달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옵니다. 매수가 들어오면서 실제로 지수도 반대 같이 나왔던 시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방향을 결정해 주고 세기 얼마큼 더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더 높게 올라가느냐 이런 세기는 개인과 기관이 결정해 준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앞전에 7월 달부터 외국인 쭉 들어왔었죠. 들어온 동안에 지수도 반등하다가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없던 시기 요 시기가 딱 9월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는 국내 증시가 한 번 더 크게 빠졌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이후에 외인들 매수가 또 크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외인들 매수가 또 없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1월 달부터 쭉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가 올랐는데 그럼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매라는 게 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이슈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샀다가 숨고르겠다가 샀다가 숨고르겠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국내 지수도 그와 비슷한 형태를 보여줬었다가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샀다가 되면은 반대로 기관이나 개인들은 매도를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기관도 많이 팔았다가 되지만 가장 많이 판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팔았다 됩니다. 반대로 이 얘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시장이 하락을 할 때마다 꾸준하게 가장 많이 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까 이제 우선 종합주가 지수를 가지고 좀 설명해드리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7월 달부터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앞전에 한 차례 여기서 강세가 띄워줬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가 없었던 시기, 이 시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외국인들 강하게 들어왔다가 또 12월대 빠졌다가 지금 외국인들 들어왔다 이게 반복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재까지는 누적으로 18조까지 매수를 했다가 현재는 16조 조금 아래 정도 나타난다는데 그러면 실제로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물량을 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외국인들이 실제로 차트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세팅을 좀 해보죠. 세팅 차트 설정할 때 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대신증권인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도 다 이 HTS에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좀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TS에서 투자자별 순매매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별 순매매 지표에서 개인을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도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우리가 운용을 주로 많이 한 쪽이 연기금이죠. 연기금까지 이렇게 세 군데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융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융투자는 주로 차익거래다라고 얘기하는 프로그램 이런 쪽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금 정도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색상을 좀 넣도록 하죠. 개인 같은 경우는 검은색을 제가 색상을 넣고 스타일은 선으로 집어넣고요. 그 선 두께는 뭐 적당히 하나 집어넣도록 하고 외국인은 똑같이 이제 라인 자체를 올리브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적당히 맞추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쪽에서는 이제 색을 녹색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을 집어넣고 선 적당히 만들어서 집어넣도록 하죠. 그럼 이제 외국인과 연기금 그리고 개인들 수급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는데 요거를 이렇게 보면 또 어렵죠. 그래서 하나씩 전체적으로 실제로 들어왔는지 감소가 됐는지를 보기 편하게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거래량이 있는 쪽에다가 왼쪽에 새는 눈금자 표시에다가 확인 누르면 밑에 이제 개인들 수급이 나오죠. 그 다음에 외국인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내려서 마찬가지로 확인 누르면 외국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동일하게 집어넣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7월 달부터 외국인 들어왔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보도록 하죠. 7월 달부터 외국인이 여기서 들어왔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수가 쭉 들어왔다가 한번 쉬었다가 들어왔다가 쉬었다가 현재는 소폭 줄였다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럼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지금 뭘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물량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산 종목이 있을 거고 파는 종목도 물론 있겠죠. 다만 전체적인 그래 볼 때 외국인들이 뭐냐?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바닥을 만들었던 이 시기가 정점을 만들면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앞전에 우리가 2021년 뭐 그 전부터 추적하면 더 여전히 개인들의 물량이 제일 많고 외국인 기간은 여전히 이제 물량 자체가 없다가 되는데 이제 외국인이 들어왔던 시점 7월 7일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다음 연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쭉 작년까지 팔다가 이제 최근 한 달 들어서 이제 매수가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되죠.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물량을 7월 달 이후로는 가장 많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 물량이 점점점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종목별로 좀 보도록 할게요. 종목 볼 때 자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똑같습니다. 밑에 아까 세팅해 놨으니까 외국인들 기간 다 나타난다 되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장에서 코스피 200에서 시가총액 2위에 속해져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앞전에 상장하고 나서 이제 뭐 상장할 때 다들 공모 투자를 하셨겠지만 그때 개인들 물량이 가장 많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높은 시세를 보여줬었고 시장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또 떨어졌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우리가 코스피 200에서 시가총액 2위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자금이 연기금에서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200의 지수에 포함이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또는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역시 자금의 유입이 그대로 이어진다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비중을 키운다 되죠. 그러면 외국인 연기금이 이제 요 가격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개인들 물량보다 연기금의 물량이 우위에 들어온 시기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요 구간 때부터는 뭐냐? 개인들이 우위를 갖고 있던 종목이 아니라 이제 연기금이 우위를 가진 종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교롭게 7월 달부터 외인들의 국내 증시 역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앞전부터 조금씩 들어오다가 이제 매수가 같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연기금이 우위를 가진 종목으로 가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개인들의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연기금과 외국인과 그다음에 개인들 비중. 그러니까 개인들의 비중이 가장 작은 종목이 돼버리죠.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간 케이스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이제 여기까지 샀다가 되면은 앞전에 왜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만큼의 비중을 연기금이 가져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연기금이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동안 이 종목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연기금이 차익 실현을 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비중을 줄이는 거냐 아니면 정말 매도 어느 정도 본격적인 차익 실현을 하느냐 이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에서의 매도가 나왔다 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처음에는 받아주다가 어느샌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한다 되니까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차익이 떨어졌다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 다시금 외국인들이 다시금 매수가 이제는 우위를 가져갔다가 된 거고 그래서 연기금이 다시금 매수를 했다 되니까 다시금 주가가 반등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연기금과 외국인 모두 다 물량을 많이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연기금이 나오던 외국인이 나오건 차익 실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 차익 실현 나올 때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는다가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된 거고 연기금과 외국인이 더 사기보다는 유지를 한다 했을 때는 주가는 횡보를 한다. 이렇게 시장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LG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봤을 때는 연기금과 그리고 외국인이 둘 다 살 만큼 사서 갖고 있는 종목.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이고요. 자, 비슷한 케이스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삼성 S다입니다. 2차 전지 이런 자꾸 설명을 요 근래 워낙에 다시 관심이 높으시기 때문에 자 2차 전지 한번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죠. 자 하나씩 추적을 해보도록 하죠. 작년 7월 달부터 추적을 합니다. 자 그전까지는 연기금 우위의 종목이었죠. 그 연기금 우위에 계속 가서 갖고 있던 종목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지고 있던 종목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주니까 어떻게 되죠? 주가는 강세가 나온다 되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하면서 이 구간대 여기서부터 개인들이 역시 비중이 가장 적어졌던 구간이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준다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연기금이 어떻게 합니까? 차익 실현합니다. 차익 실현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죠? 외국인이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중심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중심이 된 상태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연기금이 매도가 멈춘 상태에서 반등해주면 여기가 다시금 어떻게 되죠? 동반 매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주가가 다시 한번 강세로 연결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삼성 SDI는 외국인들이 현재는 확연하게 우위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횡보 또는 여기서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매수가 들어온다면 추가 강세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삼성 SDI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연달아 나온다 되면은 차익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기간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LG전자인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올해 이제 많이 올라갔죠. 우리가 뭐 업황이 앞으로 좋다, 전장 사업이 성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논의를 빼고요. 우리는 단순하게 현재는 차트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만 갖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다가 주가가 이 기간 또 빠졌을 때 다 시장에서 누가 물량을 제일 많이 갖고 있죠? 개인들이 물량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됩니다. 그럼 개인들의 물량이 가장 많았다가 이제 이 구간 때 10월 달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 했었을 때 이때부터 어떻게 하죠?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들어오는 구간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누가? 개인들 우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하죠? 요 구간대에서 갇혀놓고 왔다 갔다 한 사이에 개인들은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수세 들어오면서 개인들 물량이 줄어드니까 조금씩 천천히 이 당시 갖고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지루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물량 뺏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연기금이 개인들 물량을 넘어갔죠. 그럼 이 순간부터가 연기금이 우위를 가진 종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연기금이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 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죠? 가파르게 올라온다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연기금이 다시금 앞전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만큼의 물량을 가져왔다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연기금이 차익 실현을 한다 되면은 어떻게 되죠? 조정을 받는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종목을 왔다면은 우리가 이만큼 맞고 연기금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되니까. 근데 연기금은 파는데 외국인 적극적인 매수가 안 들어온다면 주가는 이제 숨고르기 차익 실현을 일부 받는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IT 내에서는 LG전자와 삼성전기 이런 쪽이 연기금, 기관 투자자들이 우위를 가져오면서 움직였던 종목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팅은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케이스를 여러 개 같이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제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주 같은 경우가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들 어느 관점에 따라서 모아서 그 종목을 끌고 가느냐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번 사이클 자체가 주가가 크게 무너진다가 돼버리면 개인들이 대부분 물량을 다 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리고 나서 점점점 외국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뺏어간다가 되면서 계단식으로 나중에 상승을 보이다가 나중에 더 강한 상승을 보일 때는 다시금 개인들이 따라 붙는 그 형태를 보여주는데 지금은 그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도 중간중간에 외국인과 연기금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시세를 계단식으로 올라갔던 그런 케이스인데 한번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차트로 볼 때 이제 매매 대상을 선정할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매매할 종목 그리고 단기로 매매할 종목 처음부터 구분을 지어버립니다. 왜 그 구분을 짓냐면 우리가 이제 매일 종목을 이제 뭐 관심 종목 적게 보신 분들은 적게 보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못 봐도 200개에서 400개 정도를 봐야 되는데 200개, 400개를 집중적으로 다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죠. 물리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봐야 될 종목을 우선순위로 보고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 나머지 전체를 본다. 이런 관점인데 왜 시장에서 중장기로 볼 필요가 없는 종목 이런 것도 구분하냐면 이런 거죠. 자, 한번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본지언정 중장기로는 최근 1년 이상 보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종목에 대해서 안 보냐면 뭐 밸류적인 부분에서가 원래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밸류 부담을 느끼고 성장성 좋은 걸 알고 독보적인 기술력 있고 캐파 증설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코스피 200 안에서 시총 순위가 뭐 4위, 5위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주가 크게 빠지기도 힘든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길게 늘어집니다. 늘어진다는 얘기는 그동안 상승했던 부분을 기간 조정 형태로 쭉 이어지면서 그리고 나서 뭘 하냐? 밸류 부담을 없애거나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뭘 보고 체크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추세라는 부분을 우리는 늘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추세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추세를 어떻게 그리냐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생각하시는데 추세는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중첩이 가장 많이 되는 자리대가 신뢰도가 높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긋는다 했을 때는 점 2개를 이으면 선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점 3개, 4개 그 이상이
중첩되는 게 좋다 이런 관점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추세를 그릴 때 뭐 저점 대비해서 저점 추세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주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왜 주봉으로 설명해 드리냐면 시장에서 이제 일봉도 물론 길게 보면은 큰 흐름을 볼 수가 있겠지만 전체 큰 그림을 크게 본다 했을 때는 주봉으로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주봉사에서 보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저점을 이어버리면 이렇게 추세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점을 중심으로 그리느냐, 고점을 중심으로 그리느냐 대부분 다 이렇게들 많이 그리시고 또 이제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겠죠. 요 구간대에서 이렇게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그림 자체 여러 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본다 했을 때 어디서 추세를 그리냐면 저는 요 저점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 자리대를 중심으로 추세를 긋는다 됩니다. 자, 그러면 이유는 뭐냐? 조금 삐뚤어졌는데. 자, 이렇게 저는 추세를 봅니다. 차이는 딱 이렇게 되죠. 아까 저점을 기준할 때는 정점이 맞춰진다라는 부분이 딱 여기 한 군데와 여기 한 군데 두 군데에서만 중첩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추세를 그렸다 했을 때 여기 한 군데와 여기 한 군데 요 정도가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요 구간대에서 추세를 긋는다면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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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중요 자리대들을 대부분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긋는다 했을 때는 중첩이 가장 많이 되는 쪽 이쪽을 보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럼 이쪽에 대해서 신뢰를 높게 잡고 추세를 본다 되면은 우리가 또 하나 추세를 그어야 되는 게 어떤 거냐? 고점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저점 추세는 그었는데 고점 추세를 그은다 했을 때 마찬가지죠. 고가만 인식한다 했을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리대가 어디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 구간대에서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신뢰도가 높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추세간의 차트적인 흐름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다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요 마지막 구간대 간격이 좁아지는 요 구간대 이탈한다 되면은 이제 상승 추세는 단기간에 종료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기간이 아니죠. 5년 동안의 상승이니까. 그럼 추세가 종료되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행보를 해서 움직이거나 또는 차익 실현이 한번 강하게 떨어지거나 이 추세밖에 없다가 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안 빠지는 케이스. 왜? 코스피 200에 속해 있는 시총 상위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수급이 받쳐준다 됩니다. 또 이쪽에 대한 비중이 연기금이라는 데서 다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그런 케이스라서 정말 안 좋은 게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또 되기도 하죠. 그러면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추세를 이탈한 다음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자리대를 역시 마찬가지로 체크를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선을 그을 때도 똑같습니다. 추세를 그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옆으로 박스권이냐 아니냐 이런 걸 그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고가 라인 때, 저가 라인 때 이거를 잡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가장 중첩이 많이 되는 자리대를 중심으로 우리는 또 선을 긋는다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대는 어떻게 되죠? 박스권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 구간대는 비추세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장기 상승 추세가 끝난 종목이니까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관점이죠. 다만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하단 자리대를 올 때마다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 하단자에서 오히려 단기로 이 박스를 노리는 매매가 가능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군 그리고 또는 단기로 접근할 종목군 이런 식으로 나눈다. 이게 중요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세라든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처음부터 구분을 좀 많이 지신 게 좋고 지금 제가 뭐 주간 차트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적용은 일간도 가능하고 분봉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범용 차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차트라든지 추세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따져야 되고 사실은 근데 이 따질 때도 공통적으로 따져야지 따로따로 적용시킨다 이런 거는
그다지 좋은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중장기 투자가 좋은 케이스는 어디냐면 오히려 주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케이스. 돌파를 한다가 됐을 때가 오히려 투자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케이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로 간다 했을 때는 상승 추세가 위로 계속해서 간다 했을 때는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비중 축소 매도를 하는 전략을 쓰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중간 자리대에서 하단 지지를 받을 때가 오히려 매수로서 접근이 좋은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 투자의 경우는 전체적인 큰 그림이 박스냐 아니면 단기 하락 추세를 살짝 넘어가면서 반등이 나온 자리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단기 대상으로서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이었는데 오늘 내용이 약간 쉽기도 하면서 약간 어려운 내용도 섞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하나씩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우넷 스페셜, 오늘은 강재원 파트너와 함께 높은 투자 승률을 향한 첫걸음을 떼봤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찍어보세요. 강재원 파트너의 종목 리포트를 무료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를 봐도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참고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자 성공의 꿈을 현실로 강재원 파트너 그리고 와우넷 스페셜과 함께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시길 응원합니다.